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사회연구소장 장승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사회문화 수능 문제를 두 번째에 걸쳐서 같이 한번 기출문제도 분석하고 앞으로의 현안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1등급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여러가지 기출 전략과 또 여러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상에서 제공을 해 드릴 것이며 볼 텐데요. 우선적으로 2025학년도 저번 시간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1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는 고인을 떠나보낼 때 치르는 의례가 존재하며 세계 각지에는 다양한 장례 문화가 있다. 모모족은 깊은 산이나 들녘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시신을 두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비인간적이고 기이한 관습이라 폄하한다. 하지만 모모족의 장례 문화는 조상의 정령이 후손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종교적 믿음의 결과물이다. 이처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모모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 여기 이제 힌트가 이렇게 있죠.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의미를 파악해서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가에는 문화 상대주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문화의 특수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억이 대부분 사회에는 고인을 떠나보낼 때 치르는 의례가 존재한다. 각각의 문화가 다른 문화가 나타난다. 이것을 특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니은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화다. 니은은 장례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문화만을 나타내면 바로 좁은 의미의 문화가 맞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3번의 디귿은, 자, 3번의 디귿이 나무 위에 시신을 두는 방식. 즉, 시신을 두는 방식, 디귿은 비물질 문화. 그리고 미음이 종교, 바로 물질 문화에 종교는 물질 문화에 해당하느냐? 물질 문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종교는 정신 문화가 되고, 이것도 정신 문화가, 비물질 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과 미음 둘 다 비물질 문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리을.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비인간적이고 기이한 관습이라 참여한다. 리을과 같은 태도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리을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죠.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네 나라의 것만 소중하다라고 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12번 문제는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만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어떤 식의 관계인지를 살펴보는 건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회 명목론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는 실제한다는 사회 실제론이 있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인지 사회 명목론인지 이것을 찾는 문제인데, 계산적 심성은 개인들의 일상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여 한 목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국가 관료제에 기반을 둔 행정과 로마법에 기초한 법률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그 목적에 맞아야 된다, 행동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서구 사회의 행정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계산적 심성은 근대적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자, 계산적 심성. 바로 이 계산적 심성이
한목적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한목적성에 의해서 근대적 성장을 이끌었다. 즉 국가가, 나라가, 사회가 실제로 성장한다라는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사회는 개인과 개인이 밖에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사회 명목론은 개인과 개인의 합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게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실제론이니까 그러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사회에 의해 개인은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의해, 즉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사회가 개인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거는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라고 본다. 즉 개인과 개인의 밖에 요 사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은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사회는 개인 이익을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이야. 사회는 개인과 개인이 합일 뿐이야. 사회는 개인에 의한 것일 뿐이야. 라는 사회 명목론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답은 기억과 바로 디귿이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갑과 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과 병이 한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이 자료 수집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데, 갑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모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했다. 이후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사용 용도와 중독 증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누고 이 과정을 녹음했다. 그래서 관찰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했습니다. 보고서를 분석한 겁니다. 즉 이거는 문헌연구법이 되겠죠. 또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용 용도와 중독 증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면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면담법. 이 2가지가 갑은 쓰이고 있고요. 다음 을은 팬덤 문화 연구를 위해 별별 야구단의 팬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다는 얘기는 연구자가 직접 팬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6개월간 회원들과 경기를 관람하며 그들이 대화와 응원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즉 참여했죠. 그러니까 참여관찰법이 나오고요. 이후 아이돌 팬클럽의 열성 팬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직접 듣고 심층적인 자료를 얻었습니다. 즉 직접 들었습니다. 일일이 찾아 들었죠. 그래서 면담법이 되겠죠. 그래서 참여관찰법과 면담법. 을도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병을 한번 보시면, 병은 대학생의 정치 성향과 정치 참여 연구를 위해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 자, 이거 참 많이 나오죠. 구조화된 문항 또는 비구조화된 문항. 그래서 구조화된 문항이란 말은 어떤 문제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서 질문지법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한 선거 관련 기관이 발간한 대학생 정치 성향 면접조사 자료집을 분석하여 대학생이 정치 참여 과정을 연구했다. 이렇게 면접조사 자료집을 분석했습니다. 즉 문헌연구법이 되겠죠. 그래서 갑은 지금 문헌연구법과 면접법, 또 을은 참여관찰법과 면접법, 병은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법을 각각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갑과 달리 을은 표준화된 도구로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금 갑은 문헌연구법과 면접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한 것, 이건 바로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질문지법을 갑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1번 틀리고, 병과 달리 갑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 이 자료 수집 방법, 이거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이게 뭡니까? 실험법이죠. 근데 병이든 갑이든 둘 다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 모두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관심을 갖는 연구 현상을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 즉 관찰을 했다, 참여 관찰법을 했다 라는 것인데, 갑과 을 둘 다 을은 참여 관찰법을 했지만 갑은 참여 관찰법이 없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다음 4번에 보시면 갑과 병 모두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바로 문헌 연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5번에 을과 병 모두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 즉 면담법을 사용하였다 라고 한다면, 병은 질문지법과 문헌 연구법이기 때문에 면접법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리게 되겠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탈 이론 A에서 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자, 과거에는 아노미, 그냥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라면,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노미 이론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듀르켄과 머튼. 또 이렇게 나온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듀르켄과 머튼으로 구분지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듀르켄의 아노미 이론은 가치관의 혼란이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제도를 이용하는 아노미 이론이 되고요. 차별교제 이론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어떤 친구에 의해서, 또 어떤 지인들 또는 동료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상을, 학습을 통해서 일탈을 겪게 되는 것이고, 낙인 이론은 1차 부정적인 낙인에 의해서 2차, 3차의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A, B, C, D를 정리해 보면 A는 차별교제 이론이 되고요. B는 낙인 이론이 됩니다. 다음 C는 제도의 일탈, 제도의 혼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고요. 다음 D는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D를 다 찾았다라면 이것을 여기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입을 하게 됐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면 A의 사례로 신입사원이 비리를 저지른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죄의식이 사라져 부정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차별교제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동료나 지인에 의해서 새로운 학습 유형을 배우면서 일탈을 하게 되는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다음 15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분석으로 오는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즉 이것은 사회보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회보험 서비스에는 사회보험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에는 자, 첫 번째 사회보험 서비스, 다음에 공공부조,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가 있죠. 자, 사회보험 서비스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거. 그래서 수혜자와 납세자,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요. 지원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공공부조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고 대신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다음 사회 서비스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용역 또는 서비스로서 국가에서 해주는 복지제도, 이것을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는 사회보장제도 A와 B만 존재하며 A, B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A는 사전 예방적 성격,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표는 각국의 그래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한다면 A는 바로 사회보험이 되겠죠. 근데 B는 지금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사후 처방이 강한 건 바로 공공부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표는 각국의 가에서 다의 지역별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 및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B 수급자는 A나 B 중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A나 B의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만 수급 자격 조건에 미달하지 못한 사람과 B 수급자에서 탈락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단, 가와 다의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는 동일하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와 A와 B가 무엇인지를 구했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나 지역이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보다 작다. 자, 지금 이 기억을 구하시면요, 이 표를 통해서 지금 기억을 중복수급자 비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하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15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다음에 디귿의 공공부조 수급자를 구해보면 30이라는 숫자가 납니다. 다음에 니은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1번은 작다가 아니라 크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다음 2번은 니은보다 같다가 아니라 이것도 크다 라는 표현이 되고, 3번에 다 지역의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의 2배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걸 계산해 보면 2배가 아니라 0.5배가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에 가 지역의 수급자보다 나 지역의 비탈락자 수가 많다. 이것이 수급자 수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표현이 돼야 되고, 다음에 답이 5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다 지역이 가장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인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서 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의 숫자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었을 텐데, 그것을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킬러 문항이 있었던 시대였다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겠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프로테이지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지금 요 명수가 아니라 프로테이지라는 거, 그걸 꼭 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편안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16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 중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진입판단에 부합하는 진술, A와 달리 B는 희소자원이 차등 분배가 개인이 성취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B와 달리 A는 자, 이렇게 교사는 완성한 진술별로 채점하고 제시된 진입판단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완성한 경우에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그래서 참인 0점, 거짓에는 1점을 부업하는데 이것이 1점이 될지 몇 점이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A와 B가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A와 달리 B는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이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봤습니다. 즉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 부, 명예, 권력이 차등 분배가 되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말로 보아 바로 B는 갈등론이 되겠죠. 사회적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라고 보는 거 갈등론이고, 그러면 B가 갈등론이니까 A는 기능론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A와 B 이렇게 기능론과 갈등론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A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즉 기능론에서는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맞습니까? 기능론에서는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다음 B는 갈등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사회 불평등 때문에 갈등이 유발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가의 개인이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준시한다가 들어간다면 기억은 0점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답이 3번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론과 갈등론이 뭔지를 알아두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17번 문제 보시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처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또 네모국에서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차별이 없는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할지 고민이다 라는 것으로 보아 지금 사회화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사회화라는 것은 교육을 뜻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찾는 것인데, 옳은 것을 고른다면 갑은 생득적 요인, 즉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요인, 다음 후천적 요인, 후대에 나타나는 차별을 모두 경험하였다. 답이 바로 3번이 되겠죠. 다음 18번 문제를 넘어서 이제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는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안 나올 수도 있었지만 지금 나오게 된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거, 각국 T년의 부양 인구는 노년 인구의 7배며 노령화 지수는 50이다. 표는 기간별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A 기간은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으로, B 기간은 T 플러스 30년으로 대비되고 T 플러스 50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단 A 기간과 B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자, 노령화 지수 증가율 또 노년 인구 증가율, 그래서 A 기간 60, 100, B 기간 50, 50입니다. 노령화 지수, 노년 인구 65세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를 X로 잡는 겁니다. 또는 100으로 잡는 겁니다. 100으로 잡으면 가상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노령화 지수가 바로 노년 인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굉장히 노년 인구 구하고 유소년 인구 구하고 노령화 지수 구하는데 증가율을 구하는데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다 만족하고
또 노동력 부족 정도, 세대 간 갈등 정도 조건으로 각각 판단한다.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고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나와 있는 게 바로 3번 A기간과 B기간 중에 증가한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이게 바로 계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